지금 인류가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소금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소금은 그저 20kg에 약 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조미료일 뿐이지만 과거에는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었으며 더 나아가 나라가 사라지기도 했고 반대로 나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조그마한 흰색 결정체들이 어떤 가치를 지녔기에 인류 문명에 이토록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소금은 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 염분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 광물입니다. 수렵 위주의 원시적 생활을 하던 시대에는 주로 고기를 먹으면서 염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했으나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금이 귀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은 자연스럽게 소금을 자연에서 얻는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 오늘날에도 아주 잘 알려진 방법이 바로 바닷물을 햇빛에 증발시켜 소금을 얻어내는 방식인데요. 소금을 바다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민족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가나안 땅 해안 지역에 살고 있던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닷물을 햇빛에 증발시켜 인류 최초로 천일염을 생산해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던 지중해 해안은 천일염을 만드는데 적합한 기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도 소금을 생산하고는 있었으나 그들은 토기에 물을 넣고 불을 지펴 만드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기에 결코 천일염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페니키아산 소금은 그 무렵 어느 소금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순도가 높았고 품질 또한 좋았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소금의 가치가 아주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민족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죠. 소금을 팔기 위해 당시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의 장거리 항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멀리 나아갈수록 소금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장거리 항해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강수량이 많은 잉글랜드 같은 나라는 소금을 생산해내지 못했기에 금보다 비싼 값으로 페니키아산 소금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상품이 되어갔습니다. 소금을 거래하는 지역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 시장은 그 지역이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문명은 소금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래를 하면서 천일염의 가치를 깨달은 수많은 나라들은 페니키아인들을 따라 천일염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일염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나라는 드물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었기에 소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소금을 원했고 그만큼 수요가 급증하며 소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과거 소금의 경제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야말로 소금으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기원전 640년 로마인들은 유럽 최초로 인공해안 염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인근 바닷가에 대규모 제염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제염소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페니키아인들과의 거래로 얻은 천일염보다 품질이 좋았고 자체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최고급의 소금을 로마인들이 대량으로 생산해내면서 로마는 소금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대륙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소금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또한 소금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소금 무역은 로마 문명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높은 단계의 위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소금은 로마에 필요한 각종 필수품들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와 교역하던 북유럽의 국가들에서는 호박, 모피, 노예와 소금을 교환할 수 있었죠. 로마의 전성기 때는 소금길로 운송된 소금 유통량만 1년에 1만 톤이 넘었다고 하니 당시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소금 무역을 국가 전매 사업으로 정하면서 점점 더 부강해졌고 부강해진 만큼 주변 지역의 인구들을 흡수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늘어난 인구만큼 식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로마는 더 많은 소금을 생산하고 교역도 더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복지가 늘어나면서 노예들의 수도 증가했죠. 그 결과 소금 생산을 담당했던 로마 시민들의 자리를 노예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로마 하면 떠오르는 이 노예들은 모두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에 있어서 소금은 국가의 근원이자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쇠퇴도 소금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1세기경 로마 인근 바닷가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로마는 그들이 만들었던 대규모 염전을 잃게 됩니다.
그 후로 흑해의 주변 국가로부터 소금을 수입하게 됩니다. 국가의 전매 사업을 잃은 로마는 이때부터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로마와 비슷하게 소금 무역을 국가 전매 사업으로 삼던 나라가 또 있는데요. 바로 진시황 시절의 중국입니다. 진시황은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관심을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경제부흥 정책이 바로 소금 전매 제도와 소금 무역입니다. 그 유명한 만리장성의 막대한 건설 비용도 모두 소금 전매제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진시황은 소금으로 중국을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전 소금 전매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벌어들인 자본으로 군대를 양성하여 전에 없이 강력한 무력을 손에 쥘 수 있었죠. 당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소금 전매제로 거둬들인 수입으로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막대한 통일 자금을 비축하여 전란의 시대를 맞추고 중국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의 중국과 비교해봤을 때 진시황 시절의 중국은 이전 시대보다 무려 20배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진시황은 통일 이후에도 소금 전매제를 이용해 대규모 토목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통일 중국의 거대한 도로망을 만들 수 있었죠. 약 100년 뒤인 기원전 119년에도 중국의 이러한 소금 전매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무렵은 한무제가 중국을, 정확히는 한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무제 또한 소금 전매제를 바탕으로 얻은 막대한 자본으로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금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소금 행정인인 염정이라는 직책을 만들 정도였죠. 한무제가 죽어서도 중국의 소금 전매제는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 무려 2100년이 넘은 2017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소금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중국은 시대의 변화로 소금 전매제가 더 이상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7년 소금 전매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으로 강대해진 나라는 로마, 중국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염장청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입니다. 16세기 초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몰려왔는데요. 이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소금을 대규모로 구입해 청어절임 사업을 시작했고 이것을 기업화시켜 여러 나라들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금으로 인해 시장이 형성된 지역은 모두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암스테르담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이 점점 발전하면서 네덜란드의 경제력도 증가하였고 결국 17세기 초 네덜란드는 강력한 해상무역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620년에 네덜란드의 선박수는 무려 2000척이 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청어잡이 어선이었습니다. 약 3만 명의 어부가 청어잡이를 전문 어부로 삼았을 정도죠. 청어절임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네덜란드는 배를 만드는 조선업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이는 운송업으로 발전하면서 네덜란드의 모든 도시가 경제 호황을 맞게 되죠. 그저 청어를 소금으로 절여 판매하던 사업이 국가의 부를 불러오는 황금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북유럽의 무역 주도권을 획득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무역으로 얻은 거대한 자본으로 서인도 회사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해외의 식민지까지 만들었죠. 또한 강력한 해군을 꾸려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인 스페인, 포르투갈과 식민지 쟁탈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영국과 프랑스에 밀리면서 전성기를 짧게 끝냈지만 그 무렵 네덜란드의 경제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국가의 부로 연결되는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마하트마 간디의 소금 행진 같은 이야기도 있죠. 단디 행진이라고도 불리는 소금 행진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던 1930년에 간디가 소금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작한 행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법이란 무엇일까요? 인도인들이 스스로 소금을 채취할 수 없게 만들고 소금 거래를 영국의 전매 사업으로 전환하여 인도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법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사는 인도인들은 소금 채취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불법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인도 대부분의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했을 것입니다. 소금의 가격 또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급등하게 되면서 가난한 인도인들은 아예 소금을 맛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공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영국이 인도를 상대로 한 만행이라고 볼 수 있죠. 마하트마 간디는 이 부당한 법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기나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바바드시에서 출발해 단디 해안까지 무려 386km를 24일간 맨다리로 걸어갔습니다.
당시 간디의 나이가 61세였으니 그의 저항 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의 뒤를 따르던 78명은 단디 해안에 이르렀을 때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행진을 마친 간디는 영국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전자에 바닷물을 담았습니다. 그 바닷물은 이튿날 소금이 되었죠. 이를 따라 군중들도 항아리와 냄비에 바닷물을 담아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간디와 군중들은 소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곤봉을 휘둘러도 군중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맞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투옥된 인도인들만 무려 6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영국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디 체포에 항의하는 편지가 영국 정부에 쏟아지고 결국 이로 인해 간디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소금세 또한 폐지되었죠. 간디의 철학이자 저항 정신인 비폭력 운동이 전 세계의 지지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비폭력 운동 철학 정신을 사티아그라하라고 하는데요. 진리를 뜻하는 사티아와 노력을 뜻하는 그라하는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 해석되며 인도의 영국 독립 항쟁에 큰 정신적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같이 소금이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소금 전매제도부터 간디의 소금 행진까지 소금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